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AI와 빅데이터가 바꾸는 세상, 오늘은 5번째 시간이네요. 인공지능 주요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수업의 목표가 뭔가 인공지능을 아주 딥하게 본다라기보다는 일종의 개론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은 여러 용어들에 대한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 그리고 수학적 계산법들은 다른 과목들을 통해서 더 깊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좀 가볍게 같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양한 정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이 하는 것. 결국엔 태스크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은 과업, 문제, 이런 것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인공지능의 주요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다음에 태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따가도 계속 설명드릴 거지만 인공지능의 정의를 딱 한 가지로 논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공이란 무엇인가, 또 이것에 대해서 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토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또 AGI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내용들 중에 인공지능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보면요. 결국에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하는 것을 처음부터 목표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니까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신경망 구조 있죠. 딥러닝에서 많이 활용하는 구조인데 뇌의 모습을 본따서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가장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역시도 인공지능의 어떠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언어를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지식을 표현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자동적으로 직감처럼 추론되게 넣는 능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튜링 테스트처럼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인공지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 바로 로봇이죠. 로봇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어떠한 껍데기가 없는 실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치면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실체화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붙으면 로봇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정말 물리적인 실체마저도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로봇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바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합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과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풀어내는 결과, 그리고 거기서 말씀드린 과정이라고 하는 건 풀이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풀이 과정은 어쨌든 좀 인간하고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풀이 과정을 도출하는 생각의 아이디어는 사람하고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어떠한 AI의 풀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챗GPT에서 얘한테 뭔가 구조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거나 단계별로 생각해서 얘기를 해라 라고 하면 마치 인간이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 결과물을 주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에 대한 밑단에서 실제 추론하는 방식은 사람하고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의 결과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인공지능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물리적인 행동에는 로봇과 연결이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라고 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 제일 대표적으로 요즘에 말하는 이른바 챗봇 형태들이 되겠죠.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챗 GPT 같은 녀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비서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과 맥락을 인지하고 알아서 추천해주거나 알아서 움직임을 주거나 알아서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하는 것들, 뭐 메뉴 구조를 누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능적인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들이 정말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상당히 사람처럼 합리적인 결과물을 내거나 추론을 잘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인공지능의 정의라고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렇다면 결과물만 그렇게 내면 정말 그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요, 바로 차이니스 룸, 중국어 방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번역, 통번역하는 거, AI한테 번역을 맡기면 보통 이런 구조랑 비슷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 내용을 그냥 쉽게 그림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처음에 중국어를 넣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어의 답변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로 요즘에 번역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이 돼 있거든요.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과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과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번역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은 영어를 바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좋지만 영어를 한번 일본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온다라는 것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구글 번역기 초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요. 실제로 이 인공지능의 번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얘가 내용 단어 하나하나를 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최근에 있는 것들은 이른바 단어들을 같은 좌표에 놓는 방식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좀 복잡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른 시간에 아마 다른 수업을 통해서 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문장에는요, 우리가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다르더라도 그 언어마다의 특징에 따라서 그 구조, 문법들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어의 문법 구조랑 한국어의 문법 구조랑 일본어의 문법 구조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단어들을요, 일종의 행렬 벡터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랑 이 단어의 포지션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영어의 포지션 변화랑 일본어의 포지션 변화랑 한국어의 포지션 변화를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단어를 그냥 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I am a boy라고 할 때 I am a boy잖아요. 그럼 나는 그죠? 소년이다. 라고 하면은 이 어순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말하는 위치들이 이제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얘는 뜻을 알아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어가 있는 문장의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 영어가 가지고 있는 위치하고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위치들을 이렇게 똑같이 매핑을 시켜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단어를 바꿔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더 정확하려면 데이터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바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땐 좀 어색한데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 영어와 일본어끼리에 매칭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아서 그 안에서 일본어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고 반대로 또 어떻게 돼요? 일본어를 한 번 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일본어와 한국어 간에도 자연스러운 매칭이 잘 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어를 2번 바꿔주면 이게 아주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구글 번역기 초창기에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중국어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실제로 결과는 중국어로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중국어와 영어의 답변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국어로 뭔가 입력을 넣었을 때 중국어랑 똑같은 포지션에 있는 영어로 그냥 갈아 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중국어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단어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중국어를 모르는 영국인이다라고 이제 컴퓨터를 이제 비유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답변은 그냥 중국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돼서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어의 답변 매뉴얼을 보고 그냥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한 번 더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어 답변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인풋과 아웃풋이 중국어이긴 하지만 중간에는 그냥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영어로 답변하는 매뉴얼을 보고 그냥 답변을 기계적으로 붙여준 거죠. 그래서 다시 중국어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어를 알아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어랑 이 영어를 그냥 사전적으로 매칭을 한 결과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궁극적인 궁금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하는 컴퓨터, 이렇게 룰 베이스로 답변하는 컴퓨터는 정말로 사람처럼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처럼 정말로 추론하고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인지적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인공지능 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거죠. 방 안에 있는 존재는 실제로 중국어를 전혀 모르고 중국어의 질문도 이해하지 않고 그냥 표에 있는 대로 저 단어가 뭔지도 몰라요. 중국어 글자도 몰라요.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이제 그림 같은데? 그럼 이제 그걸 비슷하게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답하는 것 뿐이나 라고 하면은 중국어로 질문과 답변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안에 있는 존재가 중국어를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판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튜링 테스트, 정말 그럴듯하게 답변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정말로 그런 것들 제대로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드렸던 중국어 방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이제 중요한 논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 모두가 공감하는 정의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능적인 행동을 얘가 자동화하는 것을 표방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모두가 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가 지능적인 행동을 해요 라고 하기에는 그 행동이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가처럼 아까 그런 논의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인공지능의 목표는 지능적인 행동을 자동화하는 것을 표방화한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목표로 두고 한다. 라는 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좀 그나마 합의된 정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요, 보통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어떠한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 용어들이 조금 통합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요. 처음에 이 인공지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하나는 강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보면 스트롱 AI라고 나오죠. 자, 스트롱 AI는 어떤 인공지능을 말하느냐? 인간처럼 생각하는 완벽한 시스템, 그리고 인간처럼 완전히 행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통 스트롱 AI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으로 추론하고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약 인공지능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 인공지능은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동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자동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특정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 안에서만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알파고를 기억해 보시면 알파고는 바둑만 두는 애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갑자기 장기를 두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게임을 잘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수영을 하거나 이러진 않죠. 이런 녀석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데이터 안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이러한 약 인공지능 혹은 좁은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weak AI, narrow AI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디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처럼 뭔가 비슷한 걸 하면 대충 그걸 기반으로 자동으로 추론하고 학습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AI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바로 스트롱 AI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제너럴 AI,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AGI라고도까지 표현을 하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챗GPT 같은 녀석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AGI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을 좀 잘 두니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슷한 룰인 장기도 금방 두게 되고, 그죠? 또 체스도 금방 두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방법들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의 챗GPT를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스트롱 AI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죠. 왜냐하면 이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논란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터미네이터 같은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너무나도 똑똑해져서 스스로 뭔가를 학습을 다 해서 야, 얘가 이제 사람도 막 괴롭힐 수 있고 사람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 스트롱 AI나 혹은 AGI, 일반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좀 문제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컨트롤 하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AGI라고 하는 말 자체, 스트롱 AI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됐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뭐 AGI가 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챗GPT 같은 녀석들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그게 아직까지 우리를 뭐 괴롭히거나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너무나도 뭐 극단적인 생각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그 안에서 위험성들은 방지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악용되고 오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막으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이게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현상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 그리고 특히나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러한 인공지능을 개발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뭔가 학습을 해서 데이터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강인공지능, 일반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약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서 쓰이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와 미래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또 이 AGI도 지금 오고 있지 않나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미국 국가위원회에서는 제너럴 AI의 등장은 힘들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스트롱 AI는 AI 연구의 지향점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의 학습을 한 것을 가지고 정말 사람처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기분이 좋을 거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어쨌든 기술은 그쪽으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AGI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각의 태스크 단위,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위크 AI인데 이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이러한 스트롱 AI가 올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뭐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하면서 계속 문제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원래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그걸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 궁극적인 지향점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는 의미가 없죠. 그냥 데이터만 본다고 우리가 어떠한 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뭐 일례로 우리가 몸무게를 재면, 그렇죠? 내 건강 상태를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몸무게만 재고 그냥 살이 찌는구나 라고 한다고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와 문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땐 데이터가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도요,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수많은 데이터 덩어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잘 푸는 문제들, 또 인공지능이 해결하려는 문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태스크라고 하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요, 최근에 수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의 어떠한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결국에는 답을 얻기 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일 몇 도가 될까? 그죠? 아니면 오늘은 내일 온도는 오늘보다 높을까? 낮을까? 아니면 여름에 덥고 습한 지역은 어떤 것들이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챗봇에게 물어보거나 챗GPT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또 어떻게 돼요?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야, 비 오는 해변은 어떤 이미지일까? 이렇게 한번 그려봐. 뭐 이런 것들을 시키곤 합니다. 자, 태스크라는 것은요, 결국엔 AI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일종의 작업이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래전부터 풀어오던 전통적인 문제의 종류도 있죠. 그리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있죠. 뭐 시대가 변하면서 아니면 우리 사회 현상이 변하면서 아니면 기술이 진화하면서 새롭게 만드는 문제들도 있죠. 또 여러 문제들이 섞여서 더 복잡한 문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 특히나 인공지능이 해결하고 있든 또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은 그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불리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번 찍으면 된다고? 라고 이제 얘기한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 객관식 문제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 안에서 정해진 보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기 중에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내는 방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객관식 문제이고요. 객관식에서 나오는 보기를 이른바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저 이미지가 어떤 거야? 그죠? 저 음성의 어떠한 대상은 누구야? 내일 날씨는 비가 올까 안 올까? 저 기사의 주제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에 보기가 있다는 건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지만 이미 학습을 할 때 저 보기에 관련된 힌트들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런 그림이야. 미어캣이라는 게 이런 그림이야. 고라니가 이런 그림이야. 강아지가 이런 그림이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보기나 예시를 주고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그림 하나 주고 자 이게 뭘까? 라고 한 다음에 이게 1번 고양이, 2번 강아지, 3번 미어캣, 4번 고라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내가 생각하는 내 데이터 중에 강아지에 가깝네 라고 2번을 찍으면 그죠? 얘는 분류 문제를 성공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류 문제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두 번째로 회귀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분류 문제는 찍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객관식이니까. 근데 이 리그레션 태스크라고 하는 건 정확한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약간 우리로 치면은 아까는 객관식이었으니까 이건 주관식에 가까운 거죠. 수학 주관식 문제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의 범위, 우리가 말하는 수학적인 범위에서 정확한 숫자 값을 예측하게 시키는 게 이 회귀 문제라는 건데요. 이 리그레션 태스크라는 말이 왜 붙었느냐? 이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을 19세기 후반에 이 영국 통계학자 갈톤이라는 사람이 계속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모의 키가 크면 자식이 얼마나 커지느냐, 혹은 부모가 키가 인정돼 왜 자식이 커졌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통계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식의 키는 부모의 평균 키에 영향을 받긴 해서 개인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인구 전체를 보면 결국엔 인구 전체의 평균으로 되돌아가더라라고 하는 회귀라고 하는 말을 이제 통계에서 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으로 회귀라는 말에서 이 리그레션이라는 말이 좀 사용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정확한 숫자 값을 주관식으로 예측하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푸는 인공지능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의 값을 예측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회귀다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 이런 얘기들이 좀 통계에서 많이 쓰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랑 다르죠? 예를 들면은 비가 올까 안 올까가 아니라 그죠? 내일 몇 도지? 라고 하는 온도를 정확하게 얘기하거나 저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가 될까라는 걸 추정하거나 그죠? 서울시의 최고 기온이 어떻게 될까?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까는 이게 고양이야 강아지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 안에 고양이의 위치는 정확하게 X축 몇 cm, Y축 몇 cm에 있니? 라는 정확한 숫자 값을 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리그레션 태스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요, 그냥 그룹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애들끼리 우리가 뭉치는 거예요, 뭉치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오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우리 제일 항상 인류의 최대 난제라고 하는 거 있죠. 부먹파와 찍먹파, 아니면은 짜장과 짬뽕,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그죠? 그럼 좋아하는 것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럼 짬짜면을 고르는 사람들은 애매하겠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 포인트들을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을 좋아해라고 물어보기보다 저 사람은 왠지 부먹파일 것 같아. 또 이런 거 있죠. 저 사람은 민초파일 것 같아. 반민초파일 것 같아. 그럼 그들의 특성을 갖고 모아봤더니 얘네들이 민초파네. 얘네들이 반민초파네. 라는 걸 정의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의 특징을 갖고 묶은 게 아니라 그죠?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부먹파다, 찍먹파다라는 걸 설문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봤더니 그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룹핑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그룹핑을 한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그죠? 이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다 부먹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끼리 묶이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묶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MBTI라는 걸 물어보죠. 그러면
쟤는 뭐 E야, 그죠? 쟤는 F야 라고 하는 것들이 묶이게 되면 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쟤는 T네? 쟤는 P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는 이런 게 결국엔 클러스터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피처값, 우리가 특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묶어봤더니 얘네들이 이런 특징이 있더라 라는 걸 보는 것들이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고 조각 보면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조각끼리 같은 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에 대한 것들을 묶어 놓는다. 그래서 그룹된 조각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는 이런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 안에서도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자주 했었던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친구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 관계들을 분석을 하면 그 안에서 어떤 그룹이든지 이른바 인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인싸 옆에서 또 나는 별 친구가 몇 명 없는데 내 친구들은 다 인싸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장 마당발인 사람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그룹화된 조각에서도 역할이 있고 또 이런 걸 덩어리로 묶어도 그 안에도 역할이 있는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에 대한 이러한 방식들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비슷한 풍경에서 찍은 사진 모으는 거.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런 거 잘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찍은 사진들에서 사진첩을 이렇게 그룹핑해서 영상을 주거나 아니면 뭐 유사한 운동 패턴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을 모은다거나 비슷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을 모아서 맞춤형 마케팅하는 거. 이거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데서 잘 보고 있죠. 그래서 내가 본 거랑 비슷한 콘텐츠를 잘 추천해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콘텐츠 기반으로 추천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엔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묶었더니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뭐 이 특징의 이름을 뭐 예를 들면 A357이라고 하면 A357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본 영화가 20편이 있는데 내가 그 그룹에 묶였어요. 근데 내가 본 영화 리스트 중에 그 20편 중에 아직 5편밖에 안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룹이 많이 보는 영화 20개 중에 6번째 영화를 추천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클러스터링이 최근에 쓰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 최근에 가장 핫한 문제죠. 바로 생성 문제입니다. 앞서서는 얘네들의 특징을 갖고 우리가 묶어서 발견하는 거라고 치면 이 생성 문제는 그냥 얘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AI가 만들어내는 거죠. 저희가 이제 챗GPT 때도 얘기 드린 대로 생성형 AI의 특징은 기존의 AI는 추천하고 구분하는 걸 잘했다고 치면 얘는 이제 만드는 거, 얘가 직접 뭔가를 만드는 걸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이들의 목표이죠. 그리고 기존 데이터의 특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습득해서 그거를 공부를 막 한 다음에 유사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생성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 AI가 엄청나게 인프라도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큰 관심을 받게 되는 분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챗GPT나 이미지 만드는 미드전이나 코드 생성하는 코파일럿이나 요즘엔 뭐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뭐 클로드도 있고 커서도 있고 등등 많은 소프트웨어들에서 이러한 생성형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는 명확하죠. 뭔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창작의 영역을 얘가 위협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나눴었고요. 코딩이나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우리를 검증해주는 역할을 오히려 AI가 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클러스터링과 좀 연결되는 건데요. 추천 문제예요. 추천 문제. 딱 보니까 너 이거 좋아하겠네? 라는 거죠. 추천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비교하는 방식이고 거기서 뒤쪽에서도 궁극적으로 추천이 있는 거죠. 아니면 컨텐츠 자체, 그러니까 A라는 컨텐츠를 본 사람이 B라는 컨텐츠를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추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일단은 과거의 사용자가 있는 행동 및 패턴을 바탕으로 하는 건 거의 공통적이고요. 그 안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항목을 예측하거나 추천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만족도도 높아지고 사용자들의 경험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사용자를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좋아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 추천해주고 넷플릭스도 추천해주고 상품을 파는 거의 모든 커머스에서는 이 추천이 되게 중요하죠. 내가 그냥 들어갔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사고 싶은 걸 얘가 이렇게 잘 알아서 계속 추천해주지? 그리고 어떻게 할인을 해주지? 막 이런 것들. 특히나 여행 앱에서도 이런 거 잘 유도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구매를 계속 유도하기 때문에
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추천 문제 상당히 중요한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 추천 잘하는 데들이 돈 많이 벌죠. 음악 추천하는 데나 여행지 추천, 또 그 안에서 수많은 뭐 숙박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아마도 인공지능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중요했었던 분야는 바로 이 레코멘데이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지금도 중요하죠. 이 추천하고 이 생성이 같이 쓰일 수도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있었던 어떠한 그 커뮤니티를 묶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 추천 문제가 같이 좀 쓰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태스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방법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럼 실제로 이러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인공지능이 공부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학습 방법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룰 베이스, 규칙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처음에 나왔었고 그 안에서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이런 것들로 좀 연결되고 있는데 이 학습 방법론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의 프로그래머라고 불렸던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는 인간이 시키는 일만 한다. 어떤 해석관계나 진실을 예측할 능력은 없다.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왜냐? 이때는 규칙 기반 인공지능, 룰 베이스 인공지능만 있었기 때문이죠. 뭐 이른바 if the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걸 하면 이렇게 해라. 요걸 하면 저렇게 해라.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조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거 말고는 얘가 뭔가 창의적인 것을 하기에는 어렵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 기반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규칙 기반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인 if then 규칙에서 이제 규칙 기반 인공지능의 특징과 한계가 나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그죠? 길을 건너지 마라. 그죠? if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길을 건너라. 자, 이렇게 되면 초기에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했겠죠. 결과가 성공적으로 도출되면서 긍정적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방식의 최대 단점이 뭘까요? if then을 우리 모든 삶의 규모를 다 이걸로 입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파란불이면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신호등이 깜빡이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뭐 그런 걸 역할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신호등이 노란불이었다가 갑자기 꺼지면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디는 좌회전이 먼저 켜지면 일 수 있잖아요. 좌회전이 먼저 켜지고 빨간불이면 이런 이제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그나마 이 신호등이라는 건 변수의 그 범위가 그래도 적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규칙을 기반으로 하게 만든다.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한다고 했을 때 다 할 수 있다도 일단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상황이 바뀌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컴퓨터가 한 개의 규칙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결론이 초창기에 이르렀고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인공지능의 이제 암흑기 이제 3번의 봄과 그죠? 3번의 겨울이 이게 이제 실제로 1차, 2차, 3차 웨이브가 있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암흑기가 도래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부분이었던 거죠. 뭔가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얘는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룰에서만 움직였구나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기계한테 정확한 룰을 주고 그 룰에 의거해서만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학습하고 규칙을 찾아내는 방식을 이제 연구라고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머신러닝의 시대가 열리면서 멈춰 있었던 인공신경망에 대한 개발도 다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머신러닝, 쉽게 말하면 컴퓨터한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공식으로만 준 게 아니라 코드로 정의하지 않은 동작들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머신러닝에도 학습을 시키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고 비지도학습이라는 게 있고 이 중간 정도의 학습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데이터와 정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데이터랑 정답이라는 것은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정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른바 레이블 혹은 타겟이라고 합니다.
풀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정답은 다를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정답을 처음 만들 때는 사람들의 지능이 필요하겠죠. 정답의 생성이 많이 노력이 필요할수록 사람들이 비싼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딱 봤을 때 고양이면 고양이,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입장에서. AI한테 처음에 어렵죠. 저렇게 답셋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정답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이 AI의 학습 원리의 기본은 사람이 뭔가 어쨌든 정답셋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이 정답셋은 만들어주는데 아까랑 다른 게 뭐예요? 룰까지 주진 않죠. 아까 같은 경우에 룰 베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공식 자체까지 다 주는데, 이거는 정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데 공식까지는 안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조금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답의 양에 따라서 학습의 이제 방식이 다양한 건데, 이 정답을 아예 거의 안 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답을 많이 줄 수도 있고요. 정답을 적당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겠나 한번 보죠.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우리가 if then처럼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안 줬잖아요. 쉽게 말하면 수학을 문제를 푸는데 뭔가 공식에 대한 원리까지는 정확하게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정답만 주는 거죠. 자, 이건 앵무새야, 이건 펭귄이야, 이건 사자야, 이건 코알라야 라고 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처음에 주는 데이터에 정답이 다 있어요. 그럼 정답인 레이블 정보를 가지고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데이터와 정답 관계의 파악을 합니다. 자, 이게 뭐랑 비슷한가요? 아까 보면은 저희가 중국인의 그 중국어 방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 중국어 방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 구조 안에 이 중국어 단어랑 그리고 영어 단어 간에 정답셋이 있었죠. 그런 정답셋을 주는 게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셋을 준다고 그 AI가 중국어가 이 실제로 생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그게 그림의 형태로 인지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단어가 매칭이 되는구나 하는 걸 인지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그림이 코알라다라고 준다고 이 그림을 항상 딱 봤을 때 이 그림이 코알라라는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오는 원천적 의미는 이 데이터만으로는 얘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비슷한 패턴을 계속 보는 거예요. 패턴을. 수많은 데이터를 줄수록 그게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코알라라고 써있는 답하고 매칭이 되는 거다라는 거지 코알라의 의미를 안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정답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이미지를 하나 딱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조개에 있는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코알라의 형태의 비슷한 이미지를 주고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얘가 대답을 코알라야 라고 하게 하는 것. 이게 머신러닝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코알라야라고 대답을 했다고 얘가 그 코알라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패턴을 계속 보니까 의미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져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차이는 뭡니까? if then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들어가면 코알라야 라고 하면 코알라 그림도 한두 장이 아닐 거잖아요. 코알라가 왼쪽으로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오른쪽으로 있는 걸 수도 있고 밑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룰베이스에서는 만약에 코알라라는 데이터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있는 코알라 데이터만 왕창 줬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코알라를 보면 얘는 코알라인지를 몰라요. 그게 룰베이스의 단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는 정확한 if then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있는 이 슈퍼바이드 러닝, 그러니까는 이 학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얘가 왼쪽으로 서 있는 걸 수많이 보고 오른쪽으로 서 있는 것도 보고 대각선으로 서 있는 것도 보고 왕창 데이터를 주면 약간 45도 정도의 각도를 하고 있는 코알라를 이게 코알라구나라는 것을 비슷하게 인지를 해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되게 인간하고 되게 비슷한 학습 방법이죠. 인간도 어떻게 돼요? 어쨌든 저쨌든 책을 계속 읽다 보면 그냥 대충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때려 맞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이 되게 되는 것이 이 지도학습.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룰 베이스랑 다른 머신러닝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비지도학습은 뭘까요? 아예 정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가 그냥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의 특징을 알아서 찾아내는 거야. 알아서 찾아내는 거. 그죠? 알아서 찾아내니까 뭐예요? 이 안에 우리도 모르는 어떤 패턴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굳이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공부를 할 때 이 아이가 최소한 영어 이 단어 사전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 사전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비스무리한 걸 자기가 때려 맞힌다라고 표현을 하면 비지도 학습은 처음부터 영어 단어도 몰라요. 근데 그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얘가 그냥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갓난 아이들이 그냥 그 안에서 뭔가 아예 말도 잘 못할 때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미국에 가요. 그럼 그 미국 안에서 그냥 영어만 열심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비지도 학습에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거를 하려면 비용적으로는 부담이 없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얘가 가가지고 처음 만나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중학교 때 얘가 영어를 하나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얘가 갑자기 이제 이민을 가게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민을 가게 돼서 영어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일단 간 거예요. 근데 단어 사전도 없어요. 근데 얘가 처음 만난 친구들이 미국의 갱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슬랭을 배우고 욕설을 배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학습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만난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고 정말 문법적으로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퍼펙트한 친구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좋은 발견이 될 수 있죠. 또 어떻게 돼요? 정답이 없다 보니까 평가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평가할 수 있지만 앞서서 지도학습이라는 건 뭐예요? 강아지 그림을 계속 줬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강아지라는 걸 알면 이게 강아지다 아니다라는 걸 맞추는 빈도에 따라서 실제로 얘가 얼마나 학습이 잘 되는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처음부터 정답이 없는 자료를 줬기 때문에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운 말이나 뉘앙스를 만들 수도 있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죠.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데이터를 더 엄청 많이 줘야겠습니다. 준지도 학습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일부는 정답을 붙여주고 일부는 정답을 안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몇 개만 샘플링해서 정답을 붙여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인공지능의 학습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많은 그 많은 데이터를 다 어떻게 정답을 줄 수 있어요. 정답을 준다는 걸 레이블을 다 붙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특징의 데이터를 왕창 몰아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몇 개, 사람들을 써가지고 몇 개만 정답을 주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의 그 특징을 스스로의 발견을 해가지고 이 특징들이 있는 것과 비슷한 걸 자기가 비교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어학하고 되게 비슷해요. 어학을 할 때 완전히 영어를 모르고 그리고 한국어도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한국어는 해요. 그렇다고 단어에 계속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영어 회화를 계속 하는데 아주 안 되는 몇 개만 한국어로 딱 몇 개만 알려준다. 그렇게 하면서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에서 감을 몇 개 잡아서 비슷한 패턴으로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장점을 조금씩 파악하는 일종의 준지도학습이라고 하는 방법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이른바 아주 큰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또 그 안에서 챗 GPT 같은 녀석들이 생성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자기지도학습이라는 특징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자 이런 거죠. 근데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했던 수많은 데이터랑 비슷한 거를 그냥 넣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일부러 내용을 훼손시켜요. 그 다음에 저 네모에 들어가는 걸 얘가 복원시켜주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랑 비슷한 수많은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이미지 안에서 저렇게 그려내는 방식을 얻어내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의 내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혹은 스스로 어떠한 잡음이 있었던 거를 실제 그림으로 만드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생성형 이미지 기술에 대해서 좀 이걸 많이 씁니다. 디퓨전 모델 같은 것들이 이런 걸 좀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AI가 요즘에는 글자 넣으면 그림도 그리기도 하지만 특정 얼굴 넣고 나서 그 얼굴에 몸을 막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용되는 분야에서는 딥페이크 같은 데서도 좀 최근에 악용되고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 뭐예요? 완전히 공부를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에서 비슷한 걸 채워넣는 과정을 하다 보면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능력들도 좀 좋아진다라는 것들이 자기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푸는 학습 방식들이요. 어떤 문제풀이에서 좀 많이 활용되는지 앞서서 있었던 학습 방법으로 좀 매칭을 시켜보면 일단은 분류하는 거, 특징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 회귀하는 거.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풀거나 숫자적으로 정확한 주관식 문제 푸는 거는 이 지도학습을 좀 기본적으로 쓰고요. 그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답변을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보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만 주고 공부시키는 거. 그죠? 그 안에서 준지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지도도 되겠죠? 왜냐면 그림 그리는 것처럼 스스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그죠? 클러스터링이라는 거 뭐예요? 그룹을 묶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지도 학습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얘한테 앞서서 설명드린 게 그거잖아요. 특징을 갖고 스스로 묶어봤더니 묶었더니 얘가 비슷한 결과에 도달하네? 라는 걸 사람이 붙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뭔가 다른 특징이나 위치적인 것들을 보고 알아서 묶어보는 거예요. 묶어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비지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세 번째 생성 문제입니다. 컨텐츠 만들어내는 것들. 이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도학습이죠. 챗GPT 생각하시면 돼요. 챗GPT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정보를 아주 잘 정리된 내용을 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준지도학습. 나머지 큰 데이터들을 밀어 넣어주는데 그 데이터에서 일부만 레이블링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지능이 같이 쓰인다라는 표현 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실제로 생성을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섞여서 나오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 수많은 컨텐츠 추천하는 거죠. 이 역시 지도학습, 준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얘는 뭐 이것저것 다 씁니다. 왜냐하면 추천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돈하고 연결돼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람들이 다음 거를 좋아하는 걸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에 대한 룰 베이스도 주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아까처럼 그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 외의 특징들, 뭐 예를 들면은 30대 남성들을 묶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은 기저귀를 살 때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기저귀를 살 때 옆에서 맥주도 사더라 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특징으로 묶는 이런 것들은 이제 준지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준지도 학습은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얘한테 또 데이터를 주는 거니까 추천 문제는 거의 다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머신러닝이 한 번 더 이제 더 똑똑해지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똑똑이라고 치면은 인간에 좀 가까워지는 형태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뭔가 사람들이 힌트나 룰을 덜 주고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이 내는 거랑 되게 비슷한 형태의 것들을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자, 딥러닝은 그럼 뭘까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룰 베이스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체에서 인공지능의 큰 포션 중에 가장 또 최근에 화두가 된 게 머신러닝이고요. 머신러닝 분야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뇌 뉴런, 그러니까 뇌가 가지고 있는 구조랑 비슷하게 이 입력층의 계층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이런 딥러닝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컴공과 수업에 좀 있죠. 자, 딥러닝은 굉장한 양의 영상을 필요합니다. 이게 데이터량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처음에는 발달이 안 돼서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슈퍼컴퓨터 기반으로 이런 걸 하게 됐고, 병렬 연산, 한 번에 여러 개 쫙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최적화되어 있는 GPU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GPU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그래픽 카드에서 처음에 시작됐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그래픽 카드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픽 카드면 그 안에 모니터 꼽는 것도 있고 뭐 케이블 꼽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GPU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런 거 꼽는 슬롯마저도 다 메모리로 채웠어요. 뭐냐? 그냥 계산하는 머신이지 더 이상 그래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해요? 그게 병렬 연산. 그러니까 한 번에 쫙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이 좋은데, 이게 좋으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계산 구조를 잘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딥러닝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는 심화 과목을 통해 배우실 거지만 결국 행렬 벡터를 푸는 거거든요. 수학적 행렬 벡터를 풀 때 이 녀석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근에 이런 걸 할 때 GPU라는 것을 사용한다 정도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라고 아주 큰 범위 안에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가지고 구현하는 이 모든 기술 안에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는 거고요. 딥러닝은 그 안에서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차이를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 결국 인간의 뇌에 있는 어떤 뉴런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똑같이 컴퓨터적으로 시뮬레이팅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입력값을 특징, 피처값을 줘요. 그 다음에 인간의 뇌랑 비슷하게 숨겨진 겹겹이 쌓여있는 레이어들을 만듭니다. 이 레이어의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인간의 뇌에 뉴런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걸 시뮬레이션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입력 넣고 출력 받는 거예요. 뭔가 이제 우리가 인풋을, 데이터를 넣었을 때 결과를 뽑는데 이 중간 과정은 우리가 몰라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중간 과정을 이 결론을 잘 뽑아낼 수 있게 이 중간 과정의 뇌에 있는 뉴런을 우리가 이렇게도 만져봤다가 저렇게도 만져봤다가 세팅을 해준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딥러닝과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특징까지 추출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력을 한 다음에 특징을 추출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줬죠. 자, 데이터를 넣어줄 때 룰베이스랑은 좀 달랐잖아요. 완전히 룰베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각도를 하고 요렇게 된 거는 강아지야 라고 좀 그것만 강아지인 거지 요렇게 된 건 강아지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자, 딥러닝, 머신러닝 때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는데 그 데이터를 갖고 특징을 추출할 때까지는 사람이 도와줘요. 자, 이게 뭐냐? 아까처럼 강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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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하면서 이런 강아지 그림도 주고 저런 강아지 그림도 주고 요런 강아지 그림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갖고 이 AI가 특징이 이런 게 강아지구나라는 것까지 학습할 때까지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비지도 학습이라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나온 결과, 얘가 패턴을 묶었잖아요. 그 패턴이 뭐야라고 이름 붙여주는 건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김춘추 시인의 항상 그런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AI 얘기할 때 많이 하는데, 그죠? 그가 뭐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붙여줬을 때 비로소 내가 꽃이 되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링 특징, 피처는 이 AI가 구분하는데, 그 특징이 뭐다라는 건 결국 인간이 특징을 좀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처음에 여기까지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기반으로 너가 분류해봐. 시켜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다, 자동차가 아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딥러닝은 이 특징까지도 예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얘가 어떻게 하면은 결과값을 잘 낼까라고 해서 마치 뇌에 신경세포를 우리가 맘대로 조절하듯이 막 다이얼 값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출력값이 잘 나온다는 건 사람이 인지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자동차인데 얘가 쭉 해가지고 결국 이게 자동차다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는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잘 나오면, 답이 잘 나오면 이거는 잘 구조화가 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심플하게 딥러닝을 이제 머신러닝과의 비교를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딥러닝이야말로 정말로 데이터 넣어주고 우리가 이걸 구조화를 잘하면 얘가 이걸 갖고 좋은 정답을 끌어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해졌느냐? 이제 이미지를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분야에서 실제로 사람이 분류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켜줬더니 이거 더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사람도 생각해보세요. 10,000장, 100,000장, 100,000장 이미지를 다 보고 있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가 알아서 이제 특징을 뭔가 발견을 해내면서 그 특징이 뭔지까지는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어떻게 돼요? 그 특징을 사람이 잡아주거나 얘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가 알아서 결과물을 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실제 결과 얘가 뭐 예를 들면 꽃입니다. 그죠? 얘는 고양입니다. 얘는 뭐 사람인데 오른쪽 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더 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딥러닝의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딥러닝의 시대가 열리니까 그 컨테스트에서 1등한 3명의 회사를 구글이 500억에 인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됐고요. 이미지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딥러닝에서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기술 때문에 이 이미지 인식의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최근에 자율주행차에서도 이런 딥러닝 방식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딥러닝을 좀 정리를 하면 머신러닝의 일종이지만 당연히 특징을 우리가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줘야겠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진 모르겠는데 얘가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발견한 게 어떤 패턴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텍스트로 잘 설명을 안 해주죠. 근데 그 규칙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결과값은 우리가 볼 때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은 인간의 두뇌 작용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죠. 아이들 책 많이 읽으면 어느 순간 왜 그러는데 뽀뽀뽀 하다가 아파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딥러닝인데 뒤에 중요한 게 뭐냐. 이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 뇌의 구조를 보고 이 뇌의 역할을 수많은 다이얼을 돌리면서 하는 뉴런의 구조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히든 피처라고 하는 이 뇌의 구조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주 미세하게 값을 바꿔나가느냐가
결국엔 이 딥러닝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낳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답하고 결과는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조와 과정을 우리가 공식을 주는 게 아니라 공식이나 내용을 주지 않고도 얘가 잘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다이얼을 조금씩 돌려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테스트한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결과값을 내는 거라고 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모르는 어떤 데이터를 밀어넣어주고 그거에서도 제대로 된 정답을 낼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하는 게 이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다이얼이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일어난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 파악이 어렵죠. 그래서 각각의 매개 변수, 이 다이얼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들은 좀 어렵지만 결국에 이 수많은 것들이 조합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원리나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뭔가 이 원리를 모르고서는 정답을 내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라는 프레임은 좀 깨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좀 윤리적 이슈랑 합쳐지다 보니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요즘 또 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Zai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이 원리를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들도 있고요. 하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결과를 내는 건 중요한 게 그 구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을 잘 내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 결국에는 이 엄청난 데이터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원유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이고요.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도 좀 계속 할 거니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들 몇 명이 아주 천재적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해졌다고 치면 지금 딥러닝 시대 이후부터는 많은 데이터를 가진 간단한 모델이 적은 데이터를 가진 정교한 모델보다 뛰어나게 된 것이죠. 즉 빅데이터가 중요해졌고 처리 능력이 중요해지니까 그 안에서 알고리즘은 단순해지고 그것들을 잘 튜닝하는 능력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딥러닝의 학습 및 활용 사례는 수많은 영상이나 이제 그 이미지 인식 기술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양이를 찾는다거나 얼굴을 인지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정확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페이스북에서의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것들도 다 딥러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면 거의 올리자마자 그 이미지의 특징들, 이 사람이 웃고 있는지,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이런 것들을 SNS에서는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는 다 분석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패턴의 사진을 많이 올리는지를 SNS에 알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저에게 광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그것을 만드는 어떤 활용에 대한 이제 방법론들에 대한 논문이고요. 그죠? 실제로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도 이 컨볼루션 신경망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실제 이 은닉층,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드론에서 보여지는 산의 높이나 구조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그 안에서 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인식하는 것들이 있고요. 자, 실제로 이러한 딥러닝에 대한 것들은 게임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요. 한번 요 영상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이 인공지능 같아요. 처음에 컨트롤러 사용법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에 오락실을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내가 태어나서 처음에 오락실을 갔다. 그럼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앞뒤도. 그렇게 처음에 인공지능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이 뭔지도 모르고 움직임도 모르는데 얘가 처음에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보다가 요거를 누르면 앞으로 가네? 이걸 누르면 점프를 하네? 이런 걸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얘는 이거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보다 죽어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해보는 거예요. 계속 이런 반복 작업을 통해서 오픈소스 AI가 24시간 만에 슈퍼마리오 하는 법을 익힌 겁니다. 영상을 한번 볼게요. When Mario gets further right on the screen, its fitness goes up. In this case, fitness is a function of how far right it gets and how quickly it gets there. Only the neural networks that produce the highest fitness are selected to be bred, creating the next generation. It took 34 generations of genetic breeding and fitness evaluation before Mario was able to finish the level without dying and get a fitness score above 4,000. You can see there were several places it got stuck for a few generations, but it always evolved out of those ruts. Let's take a look at a few of those ruts. You can look at the top left corner of the screen to see what generation number each rut occurred on. This process of picking the fittest individuals from each generation, breeding them together, and adding random mutations very closely matches the actual process of biological evolution that took single-celled organisms and produced intelligent humans. That's the power of neuroevolution.
And though we don't yet have enough computational resources to produce something on the level of a human brain this way, it's kind of neat to see what it can do on one of my favorite games. I didn't come up with this idea on my own. This algorithm is called NEAT, which stands for Neuroevolution of Augmenting Topologies. And it's based on a paper by Kenneth Stanley and Risto Mikulainen. It's a really great paper that describes how to use genetic algorithms to build up neural networks from bare bones, without presupposing the best structure for the neurons and their connections. It also includes some really cool ideas for separating genomes into species, which a lot of genetic algorithms don't really try and do. I wrote Mara.io from scratch in Lua as a plugin for an emulator called BizHawk. As I close out the video, let's take a look at the fittest neural network in each generation. It's kind of cool how sometimes you can see them make modifications to each other and improve performance, but sometimes an entirely new species becomes prominent and dominates the others. If you'd like to do more reading about the concepts I talked about in this video, I provided some links in the video description. I had a lot of fun working on this project and I learned a ton. Hopefully you learned something too.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 특히나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은요, 기존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주지도 않고, 그죠? 하는 이론적인 것도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계속 뭔가를 하면서 깨닫는 거니까 그 안에서 이 슈퍼컴퓨터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딥러닝들은 게임 분야를 통해서 많은 연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게임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변수들을 다 해낼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학습을 시킬 때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게임을 기반으로 한 학습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만든 녀석을 가지고 다른 게임에도 적용해보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른바 AGI,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것들도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분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게임 쪽 연구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유튜브 영상을 얘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AI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갖고 얘가 이런 게임이구나라는 걸 인지한 다음에 실제로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얘가 마우스 쓰는 법, 키보드 쓰는 법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영상에서 배웠던 걸 보고 패턴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엄청난 아이템을 조합을 해내는 이러한 연구들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딥러닝 전후의 인공지능 분야의 변화는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인간의 지식을 기계에 주입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룰 베이스가 그랬고, 머신러닝도 생각해보면 어쨌든 인간의 지식을 먼저 넣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인공지능의 이론을 정립하기 쉬웠어요. 사람의 데이터로 학습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컴퓨팅 한계가 있으니까 뭔가 더 이상 못했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니까 컴퓨터의 환경이 이제 되게 커진 상태에서 야, 굳이 인간의 지식을 넣어줘야 돼? 그냥 얘한테 데이터를 그냥 다 주고 그 안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의 표현이긴 하죠. 얘가 이제 패턴을 인지한다지 정말 사람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 단어에 대한 좀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기계에 주입해서 트레이닝 시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얘가 구조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인간처럼 뭔가 공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방법하고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결과는 잘 낸다는 거예요. 결과를 잘 낸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업에 본격 적용이 되고 게임 체인저 되고 오히려 인간보다 실수를 덜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인공지능이 단순한 IT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비IT 산업 영역으로 급속도로 확대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 딥러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처음에는 인지, 그러니까 사람의 오감의 능력에 대한 센싱에서 좀 시작이 됐다고 치면 그런 것들에서 이제 데이터, 이제 인간의 보는 능력까지의 정확도, 듣는 능력까지의 정확도, 읽는 능력까지의 정확도를 달성한 이후에는 스스로 학습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환경 속에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추론을 이제 챗GPT 같은 녀석을 보면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 녀석이 액션을 하고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에이전트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로봇과 연결되는 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참 여러 가지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현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인공지능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좀 계속적으로 팔로우업하고 공부를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돈이 몰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어떤 영역들에서 잘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인공지능 정의와 원리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정의들, 그리고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또 뭐 AGI라든지 아니면 Narrow AI 이런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이 AI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그죠? 문제란 무엇인가? 라는 것들, 태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AI가 잘하는 문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분류나 회귀, 클러스터링 같은 전통적인 영역과 또 최근에 생성이나 또 항상 이제 돈과 연결되어 있는 이 추천이라는 문제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학습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이 머신러닝을 하는 방식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룰 베이스가 이 머신러닝으로 진화되고 또 이 머신러닝이 딥러닝으로 진화되면서 갈수록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인간이 해줘야 될 것들은 오히려 좀 적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인간의 지식을 기계에 주입하는 방법에서 딥러닝 등장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방식을 기계에 주입하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인지하고 학습하고 추론한 후에 행동까지 하는 인공지능, 과연 우리에게 언제 올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인공지능의 변화에 항상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